청약, 당첨만 된다면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으니 참 좋을 텐데요. 만약 운 좋게 당첨은 됐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요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미루는 분양계약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입주율은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했고 미입주 원인은 잔금 대출 미확보가 30.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가 있어야 문제없이 입주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분양가별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특히 실거주 의무의 유무에 따라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먼저 분양가에 대한 납부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중도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할 때 잔금을 납부하게 돼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의 순서대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분양대금이 10억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1억, 중도금 6억, 잔금 3억의 순서대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넣으시는 아파트가 어떤 비중으로 납부하는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단계별로 어떻게 납부를 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안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차 계약금으로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모든 세대가 평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후 2차 계약금으로 세대별로 남은 계약금을 전부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어떤 아파트의 1차 계약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30평대 분양가가 10억이었다면 총 계약금은 10억의 10%인 1억이 될 텐데요. 그럼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한 후에 2차 계약금은 9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파트의 40평대 분양가가 12억이었다면 총 계약금은 12억의 10%인 1억 2천이 되겠죠. 그럼 30평대와 동일하게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한 후에 2차 계약금은 1억 1,000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금은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 납부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약 공고가 떴을 때 계약금을 낼 돈이 없다면 그 청약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부터 연끌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된다면 이후 중도금, 잔금 대출도 안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이렇게 계약금을 내고 나면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중도금을 낼 단계인데요. 중도금은 총 6번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통 공사를 시작하면 입주까지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5-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분양가가 10억인 집이라면 중도금은 60%이기 때문에 1회차마다 1억을 납부해야겠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 즉 일종의 대출 공동구매의 성격을 띠는데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DSR, DTI 등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 항도를 정하는데 이 중도금 대출은 LTV, 즉 분양가 대비 얼마를 대출하는지만을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보통 LTV는 50에서 70%가 되는데요. 비규제 지역이라면 중도금 60% 전체를 이 중도금 대출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때때로 시행사에서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중도금 무이자 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인데요. 중도금 무이자란 중도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시행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보통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분양가가 좀 높게 설정됐을 경우에 이런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때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위약금과 함께 시행사가 납부했던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하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도금 이자 후불제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안 내고 있다가 잔금일에 잔금과 함께 한꺼번에 납부하게끔 밀어주는 혜택입니다. 중도금을 내는 기간 동안에는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변동금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있다면 잔금 시기에 이자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할 때 내게 되는 잔금입니다. 보통은 이 잔금까지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잔금 대출은 대환 대출, 즉 대출을 대출로 갚는 성격을 띱니다.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갚고 나서 혹시 남는다면 일부 잔금까지 잔금 대출로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돈이 남는 경우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중도금 대출 때는 60%까지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으로 10%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실 더 큰 부분은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잔금 대출은 감정가, 즉 KB 시세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분양받은 집의 분양가가 10억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중도금 대출 때는 분양가의 60%인 6억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냈었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감정가가 12억까지 올랐다면 12억의 70%인 8억 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도금 대출로 받았던 6억을 잔금 대출로 막고 나서 남은 잔금 3억 중 2억 4천만 원을 잔금 대출로 내고 남은 6천만 원만 내 돈으로 내면 되겠죠? 이 돈은 계약금을 내실 때 없으셨더라도 아파트가 지어지는 2, 3년 동안 모으셔서 잔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잔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DSR 등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봅니다. 즉, 집값이 올라서 LTV 70%로 대출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소득에다가 기존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이것저것을 다 보고 DSR 40%로 대출 한도를 깎으면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나 기존 대출 등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내가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그 이자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내가 DSR 40%로 충분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입주 시에 부동산 하락장이 와서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청약 당첨 후 어떤 과정을 통해 분양대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해 전부 알게 됐는데요. 이제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등의 유무에 따라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매 제한이란 분양권의 매매가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만약 전매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아파트라면 아직 입주를 하기 전이라도 분양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이 싸게 잘 나왔고 부동산이 상승장이라면 계약금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만약 분양가 10억 아파트에 당첨됐고 계약금으로 1억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약금을 내고 나서 중도금을 내기 전에 몇 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10억 5천이 돼서 그 분양권을 팔았다면 계약금 1억으로 5천만 원을 벌 수가 있었겠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분양권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중도금,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라면 3년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은 세입자를 받을 수 있지만 3년 뒤에는 내가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3년 유예를 해주긴 하지만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2년 뒤에는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라면 세입자 보증금으로 잠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지만 결국 2년 뒤에는 스스로의 자금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집에 주변 전세 시세에 맞춰서 제값을 주고 들어오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상황은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요. 전세를 주고 받은 세입자 보증금과 내 자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치만 이때도 내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입주 시점의 전세 시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실 때 좀 보수적으로 시세를 잡고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약 당첨이란 건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축하해드리고 싶은 일이지만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신중히 고민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어요. 계약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2, 3년 뒤 집값의 변화나 금리의 변화 등을 전부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후 중도금, 잔금을 낼 때도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약금부터 연끌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안전하게 청약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도우미로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